전체적으로 공유주방 시장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그리고 테크와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 서비스를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응용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비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이드 따라 안 주셔서 저는 제 소개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만들었는데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위대한 상사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누다 키친이라고 하는 공유주방 플랫폼 브랜드랑 그리고 창업 데이터로 하는 창업 솔루션인 픽쿡 브랜드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P2P 대출 회사 랜디에 공동 창업해서 정말 고생해서 창업을 했었었고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지금 쉐어하우스 우주에서 사회이사를 1년 정도 하면서 김정현 대표와 함께 뭐 크게 도움은 안 됐지만 그래도 옆에서 사업하시는 데 있어서 좀 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위대한 상사의 사업까지 되게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본인은 뭐 S&P니 뭐 삼성이니 해서 이렇게 금융을 하셨던 분이 왜 이렇게 사업을 하시냐고 했는데 사실 랜디 탈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기본적으로 개인 간의 거래나 아니면 플랫폼에 있어서 거래가 시장의 비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델이면 저는 사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 스스로의 어떤 기준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랜딕 같은 경우도 사실상 1금융권을 넘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신용대출이든 부동산 대출이든 금리가 그 기관이 가져오는 이제 조달금리라고 하죠. 비싸게 돈을 가져오면 비싸게 돈을 받아야 되는 금융시장의 논리로 인해서 실제로 신용의 어떤 등급, 신용에 있어서의 이 사람의 크레딧이라고 하는 부분과 실제 이 사람이 받는 금리 간의 괴리가 시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스타트업이 플랫폼으로 풀어보자라고 해서 시작했었던 것이고 사실 그 공유 이제 쉐어하우스 우주 같은 경우도 김정현 대표님께 열심히 이제 사업하신 걸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집과 또 그 집을 실제로 획득하지 못하는 젊은 거주 문제를 갖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이 중간에서 스타트업 이런 서비스를 연결해 줌으로써 거주 문제를 해결하고 또 청년들에게 있어서 그 거주 공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엄청난 삶의 질을 불려주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사업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제 집중했었던 영역은 어디가 가장 비효율이 많을까였었어요. 근데 가장 비싸고 참여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많고 그런데 가장 비효율적인 시장이 사실은 상업 공간 중에서도 음식점 시장이었고요. 창업하는 배리어는 너무 낮은데 실제로 그걸 운영하는 리스크는 너무 크고 그리고 참여자들 대부분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조금 괴상한 시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제가 경험했던 이 모델들을 가지고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현재 사업을 사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켓을 보면은 음식점, 외식업 시장 규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실제 외식 창업자 규모도 매년마다 신규 창업자가 20만 명이 도래할 정도로 굉장히 큰 시장이에요. 뭐 배달 시장의 확장이 당연히 이런 공간의 효율에 있어서 시장의 니즈를 많이 불어넣었기 때문에 배달 시장 확장, 외식업 시장의 어떤 성장, 또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공유 주방이라고 하는 시장을 이제 도래했는데 시장 규모가 얼마냐고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제 조사하는 어떤 기관들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5조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공유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 시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를 공유 오피스를 빗대서 보면 공유 오피스가 지금 현재 전체 오피스 시장의 침투율이 5%를 달성했다고 하는데요. 전체 시장 규모는 2조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같은 침투율 5%를 달성했을 때에도 약 3에서 5조 정도 그리고 창업 시장이다 보니까 워낙에 걸려있는 부가적인 사업이 많기 때문에 최대 10조 이상의 시장도 만들어질 것이라 보는 되게 큰 시장이었습니다. 아까 앞서 이전 대표님께서 코로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코로나가 창업 시장에 어마어마한 임팩트를 남겼죠. 영향을 미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어떻게 생각하면 뚜렷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예전에는 창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창업의 예컨대 브랜드나 메뉴나 지인의 소개나 부동산의 위치나 뭐 여러 가지 창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트렌드가 기존에 존재하던 것들이 코로나 시점 이후부터는 개인 창업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용 감소, 그리고 환경 변화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창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되게 영향을 미치게 됐고 또 신중해지시게 된 계기를 지금 거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공유주방 역시도 사실은 기회이자 또 어떻게 생각하면 풀어야 될 숙제들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공유 주방이라고 하는 컨셉을 딱 배달만 하는 매장들이 여러 개 모여 있는 이라고 한국에서는 되게 편리하게 그러니까 그 정의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해외하고는 좀 그렇진 않아요. 우선은 해외에서는 쉐어링 키친이라는 표현보다는 클라우드 키친을 더 많이 쓰고요. 공유 주방이라기보다는 클라우드 주방이라는 게 사실 조금 더 맞습니다. 2003년 인도의 라벨 푸드에서 파소스라고 하니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인도 거라서. 근데 이 개념의 클라우드 키친이 이제 처음 시작이라고 보는 게 이제 주로인데 사실 크게 뭐 대단한 의미는 없습니다. 좁은 범위로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테이크아웃 할 수 있거나 그 매장에서 음식점을 먹을 수가 없는 그렇지만 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면 좁은 범위로는 클라우드 키친이라고 하고 있고요. 확장된 정의로는 특정 목적으로 독립적인 주방 그리고 배송이 가능한 매장들이 여러 개 몰려 있으면 클라우드 키친이라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의 동부 같은 경우는 그 밑에 있는 배달 키친, 딜리버리 키친이라고 하는 흔히 이제 한국에 있는 그런 키친들이 여러 개가 모인 것을 그냥 클라우드 키친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특이하게 독립적인 음식점 주체가 특정 공간을 사실 공유에 가깝기보다는 분리, 통합, 공유해서 한 장소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모델 전체를 사실은 공유 주방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고스트 키친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나 인도 같은 경우는 바깥에 드러나지 않아서 배달만 하는 키친은 고스트 키친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서부 같은 경우는 중앙 주방에서 대부분의 조리를 하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 보조 주방으로 이동을 시켜서 배송을 하게 만드는 것을 고스트 키친이라 정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공유 주방은 공유보다는 클라우드 개념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한국에 있어서는 공유 공간과 분리 공간을 나뉘어서 다수의 독립적인 사업자가 한 공간에서 같이 할 수 있게 만드는 모델을 총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법화되고 샌드박스 규제로 통과가 되고 있는 모델은 3개예요. 현재까지는 3개가 되고 있고 더 많은 형태의 어떤 샌드박스나 입법화가 될 수도 있지만 우선은 2019년부터 식약처와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모델은 3개고요. 하나는 우리나라 지금 공유주방 업체의 한 8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배달 전용 공유주방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똑같이 생겼어요. 5에서 8평짜리의 조리 공간을 가지고 있고 공간의 구분이 사실 더 강조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공유 주방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공간 안에서 업체와 업체가 공유할 수 있는 예컨대 공간이나 시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리해서 독립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보관 등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위생의 기준에 있는 거고요. 현재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들어오기 진입하기도 쉽고 실제로 물론 초기 비용이 아무래도 들기는 하지만 실제로 운영을 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는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는 모델이기도 해요. 그리고 식당형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하고 한국도로공사가 같이 진행을 해서 뭐 저희가 협력학원까지는 아닌데 저희 2개가 지금 샌드박스가 통과가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 음식점 중에서는 시간대별로 고객의 어떤 타겟 고객과 유동 인구의 프로필이 완전히 다른 곳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말씀드리면 공사장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은 공사하시는 낮에 이제 방문하시는 손님과 밤에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네이티브 그 주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객을 같은 유형으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어서는 시간대별로 다른 브랜드, 다른 메뉴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각자의 사업체가 시간대별로 빌려야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사업 모델의 핵심이었고요. 그래서 점심, 저녁을 아예 같은 공간이지만 다른 사업자가 그 공간을 완전히 통째로 점유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해서 샌드박스 규제가 작년 12월 달에 통과가 됐는데 그때 타다가 통과가 돼서 저희가 많이 묻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고요.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간에는 외식, 배달, 테이크아웃 모두 가능합니다. 즉 식당형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행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이 운영하고 있는 공간의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서 샌드박스 규제를 통과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조형인데요. 가장 흔하지는 않지만 사실 향후의 파급력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자본력이 있는 주체들이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인데요.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머릿속에 딱 상상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오전에 마켓컬리나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이제 배송이 되고 해야 되는데 그 주변에 그 지역에 있어서
포장 그리고 이제 제조와 포장만 하는 주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마들렌 쿠키를 만약에 푼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마켓컬리를 통해서 만약에 주문이 된 부분들을 전부 다 그 어떤 특정 주방에서 만들어서 그 주변 지역에 빠르게 배송하고 배송비를 낮추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샌드박스 규제에 있어서 저희가 입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제일 넘어야 될 선은 위생과 영업 허가 부분이었어요. 사실 저는 조금 되게 사업을 피곤하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약간 제가 뭐만 하면은 그게 합법인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뭐만 하면은 자꾸 걸려서. P2P 같은 경우도 제가 A라운드 마치고 나왔었는데 랜딧을 지금도 온투법이 아직 산정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기존에 있어서 위법은 아니지만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불법이 아니라 법의 사각지대, 그러니까 아직 법에 부존재하는 영역에 있어서의 사업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경험이 많은데 여기서도 가장 이슈는 첫 번째 위생, 두 번째가 영업 허가였어요. 그러니까 위생 같은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완전히 조리되고 끓인 음식, 완전히 한 음식과 생식자재를 같은 곳에 보관하거나 혹은 보관을 이동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교차 오염의 위험은 공유 주방에서는 아주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이고 영업 허가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영업 허가 자체를 두 개, 세 개 내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어떤 고객이 위생적인 문제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과연 그것에 대한 책임 주체를 누구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디테일까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공유 주방에서는 지난 3년간 이슈가 됐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이전 사업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예 그냥 주체들이 이게 아무래도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식약처 또 입법 행정 주체인 그런 참여자들이 전부 다 2년 전부터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주셔서 지금 위생과 허가 기준이 다 도입이 됐고 또 저희를 포함해서 4개 기업은 샌드박스로 또 확장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하고 있습니다. 공유주방 시장 자체를 말씀드리면 우선은 커지고 있어요. 저희가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공유주방과 창업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업체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현황을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작년까지 저희가 알기로 한 90에서 95개 업체 정도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고요. 물론 메이저 기업들은 있지만요. 대부분의 80% 이상이 아까 말씀드린 배달 전용 공유주방입니다. 이런 공유주방이 만들어지면서 실제 초기 비용 문제는 굉장히 잘 해결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1,000만 원 이하의 보증금, 그리고 80에서 180만 원 사이에서의 월세가 거의 90% 이상의 공유주방을 차지하고 있고요. 대부분 입점할 때 튀김기라든가 특별한 오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인스톨이 되어 있는 상태로 가능하고 단기로도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식점 창업자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대부분이 금융비용으로 대출을 빌리고 초기에 들어간 인테리어, 권리금, 보증금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이제 아예 BEP 기간을 저 끝으로 두고 시행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많은 실패 사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다가 안 되면 나올 수가 있는 즉 시도해 볼 수 있는 창업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한계점이라고 하면 아마 아까 공유 하우스 말씀해 주신 부분과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맨 처음에 모델이 이제 들어왔지만 결국은 그게 지속적으로 사람들한테 가치를 전달해 주려면 결국은 거기 입점하신 창업자분들한테 수익성이나 또 지속 가능하게 생존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그 부분에서 각각의 공유 주방들이 각자의 방법으로 지금 시장에 여러 모델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업체가 많아지면서 획득 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창업자 한 분을 모셔오는 데 있어서 대략 200에서 300만 원이 넘는 그런 영업 비용이 발생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또 생존성에 있어서도 특정 공유 주방 같은 경우는 3개월 평균적으로 머무시는 기간이 3개월 미만 이러면서 공유 주방의 수익성의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나오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창업자분들이 창업하시려고 하는 아이템에 있어서 제공하는 업체, 또 제공하지 않는 업체, 아예 인큐베이팅으로 가르치는 업체 등 다양한 형태로 이 부분에 있어서 페인 포인트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현재 상태입니다. 보통 스타트업의 거의 대부분의 과정이 그렇죠. 초기에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각광을 받고 얼리 어답터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그 자체가 붐업되는 것에서 PR도 많이 되고 하죠. 그리고 그게 늘어나게 되면 이제 가격 경쟁력이 붙죠. 이게 사실 거기서 이제 어떤 리드하는 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이 딱 현재 그렇습니다. 공유 주방 간의 어떤 큰 격차는 공간 내에서 어떤 퀄리티의 격차는 많지 않고요.
또 특정한 공유 주방이 굉장히 큰 영역의 지점을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얼라이언스사 중에서 제일 많은 지점을 갖고 계신데도 지금 10개 지점이 안 되는 걸로 10개 정도 되나? 예,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가 굉장히 큰 반면에 특정 기업이 완전히 어떤 뭐 수십 개 지점을 가지고 수천 개의 공유 주방을 운영하는 아직 거기까지 성장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공유 오피스나 공유 하우스, 이제 공유가 붙은 다른 비즈니스와 공유 주방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걸 이용하는 주체가 소비가 아니라 생산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유 오피스나 공유 하우스 같은 경우는 그것을 소비하는 주체에게 알맞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은데 공유 이제 주방 같은 경우는 그 공간을 실질적으로 공유든 분리가 된 공간이든 간에 창업을 했을 때 그 창업자에게 예를 들어서 창업할 수 있게 하는 또는 창업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의 매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무언가 유의미한 밸류를 줄 수 있는 기업이 아마 미래에는 공유 주방 비즈니스에서 이 시장을 이끄는 리드 기업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희도 이 부분에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건설사와 함께 공간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공유 주방이 있고 식자재 그리고 또 HMR 또는 아예 일부 프랜차이즈가 직접 공유 주방을 참여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 서비스 아니면 거기서 이제 배달을 운영하거나 앱을 주문받거나 결제를 할 때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IT 서비스 이렇게 각각의 공유 주방들이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키 어떤 포인트를 두고 이제 영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공간에 있어서는 나누다 키친을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는 창업 아이템에 있어서는 피콕이라는 브랜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나누다 키친 안에 다 저희가 제공하는 제품들이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타겟 고객과 페르소나 부분에 있어서 브랜드를 분리하는 부분이 좋다라고 봤어요. 저희 위대한 상사의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소자본 음식점 창업자들이 비용 부담을 덜고 공간에 대한 비용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운영을 하게 해주는 데 목표를 가지고 태어났고요. 나온다 키친은 음식점의 유휴 공간, 유휴 시간, 그리고 배달 전용과 같은 이런 공유 주방들을 창업자들에게 연결하는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피쿡은 위치 기반으로 그 창업자에게 거기서 어떤 창업을 했을 때 리스크를 더 낮춰서 또 효율적으로 생존하실 수 있는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을 좀 드려서 상권 분석 IT 쪽 말씀드리면 저희는 맨 처음에 음식점의 유휴 시간을 공유하는 사업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물론 뭐 지금은 굉장히 공간에 대한 대상이 넓어졌지만 그러면서 중요했었던 것이 결국은 이제 인건비가 당연히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키오스크 앱을 개발하는데 그 키오스크 자체도 초기 비용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앱으로 개발을 해서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 무료 배포를 했었고 그다음에 2018년부터 저희가 집중했었던 것은 실제로 소자본 창업자들, 개인 창업자들 같은 경우 창업에 있어서 성공과 실패의 변수가 너무 많아요. 정말 한 두 자릿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서 또 창업자의 서비스 정신이 없어서 식자재를 너무 비싸게 가져와서 가격 경쟁력을 측정을 제대로 못해서 메뉴 세트가 별로여서 디자인이 별로여서 경쟁 업체가 있어서 또는 다 장사는 잘 되는데 렌트비가 높아서 창업 자체에 대해서 연결할 수 있는 변수가 많다는 것은 사실 예상하고 측정하기가 더 어렵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집중했었던 부분들은 제품에 있어서는 창업자가 완전히 이런 조리나 아니면 이런 경력이 없는 창업자가 창업 메뉴를 선택하면서 메뉴를 교육받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까지 제품을 빌드업을 해봤었어요. 실패 사례도 있었었지만 지금은 음식점 창업에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이 창업을 해도 생존 가능할 정도의 우선 제품화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바로 이제 저희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 위치에서 어떠한 메뉴를 변경하면서 가져갈 때 어떤 시간대에 팔았을 때 가장 효율이 좋을까를 분석하는 툴을 3년 전부터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좀 하나 사례인데 저희가 사실 국민카드랑 같이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기존과 좀 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법정동이나 행정동 단위로 상권 분석을 해서 제공을 하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지 말자. 왜냐면 노년 1동, 노년 2동 이쪽만 보면 무슨 가게가 막 500개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의 법정동 단위와 저쪽 파주 쪽에 있는 하나의 법정동에는 음식점이 5개도 없거든요.
근데 그걸 동 단위로 프로필을 나눈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어서 국민카드를 정말 졸라서 각 업태별로 4개의 가게를 묶어서 하나의 유닛으로 만들어서 클러스터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노년 1동에만 자그마치 55개까지 쪼개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조금 더 핀포인트로 그 음식점 창업하는 위치에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장점이 있었고, 저희 사이트에 오시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요. 공유 주방들의 페인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식으로 분식으로 창업하시는 분이 그 공유 주방에 갔을 때 이미 거기서 한식이나 분식으로 창업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또는 바로 옆에 있거나 어, 또는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안에 시설이 없거나 그런 데 있어서, 그리고 주변에 상권이 안 맞거나 그런 데 있어서 나온다 키친은 창업하시려고 하는, 본인이 창업하시려고 하는 아이템이나 카테고리만 선정해도 최적의 공유 주방을 연결해서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런칭한 피콕 같은 경우도 창업자가 창업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시간대별로 어떠한 메뉴를 판매했을 때 그쪽에 있는 뭐 이제 가게들의 숫자나 유동인구나 아니면 배달 매출만이나 배달 트렌드 이런 부분까지 다 분석을 해서 이런 좋게 창업을 하시면 된다라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유 주방과 관련돼서 테크적으로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향후에도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들은 뭐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음식점 창업은 줄 수가 없어요. 인구 구조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보다는 훨씬 느리게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리고 젊은 이렇게 비자발적으로 음식점 창업에 참여해야 되는 인구수는 물론 전체 인구수가 줄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은 참여자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서 기본적으로 모두가 다 트레인되고 에듀케이트 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음식점에 대한 식자재를 판매하는 곳이나 아니면 반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조리 능력이 뛰어난 셰프가 우리 가게를 맡아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레시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리를 해서 판매를 하는 그러한 주체들이 더 필요하기도 하거든요, 마켓에서. 그래서 레시피를 디벨롭하고 교육을 하는 과정, 뭐 그리고 이 사람이 단순히 신용이 아니라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매출에 관련해서 파이낸스나 운영하는 곳에서 AI, 로봇과 관련된 어떤 사업들, 테크들이 아마 발달을 해서 적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운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개발이 돼서 가고 있어요. 배달과 고객 매출, 식자재 관리, 키오스크 이런 부분들은 테크가 적용이 돼서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메뉴와 운영 선정, 그리고 상권 분석 개인화 서비스도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더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마케팅 또 서비스까지 이렇게 되게 다양한 테크들이 소자본으로 창업을 지속적으로 창업을 해야 되는 이 마켓의 풀에서 상당히 많이 개발되고 적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단계로서 결국은 공간 효율화는 뭐 시장에 저희들이 제시를 했다고 보고 있고, 창업 효율화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 특정 위치와 시간대에 창업 목적에 따라서 수익성을 줄 수 있는 서비스로 저희도 나아갈 거고, 앞으로 많은 기업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디자이너가 가장 싫어하는 마지막 감사합니다. 네, PP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